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3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새 뭐하고 지내십니까? 뭐하고 지내지? 그냥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1월도 이만큼 다 갔고. 네. 뭐 하는지 모르게 시간은 너무 빨리 간다. 네. 그죠? 그냥 역시 저는 많이 놀면서 지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또 관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요새 부동산 스터디 그 트래픽은 좀 어때요? 좀 빠졌습니다. 좀 빠졌어요? 네. 여지 없어. 약간 트래픽이 빠지는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수요층이 살살 그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 한 3주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 빠지는 새가 계속 이어지는, 더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냈다 3주 전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구나.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 부동산 스타디 동행지표. 동행지표? 동행. 선행지표 아니고? 선행은 아니에요. 동행.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사람들 집 사러 안 다니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일간 데일리 트래픽들을 그렇게 좀 항상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 기사 다룰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네. 부동산 동호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 리모델링 단지에 용적률 높이고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이 리모델링 사업에 지역시설, 임대주택 등 기부 체납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논란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넘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안전진단 B등급 또는 C등급만 받으면 되고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있는 와중에 리모델링이 용적률 완화를 통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용역을 통해서 12월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내용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지역시설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22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다라고 해요. 2016년 12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요. 각 지자체는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해당 계획을 타당성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드디어 타당성 검토에 따른 리모델링 계획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수직 증축이나 또는 수평 증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지역 공유시설을 조성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부 체납으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참 말이 많은데 사업성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수직 증축을 해야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또 사례도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리모델링의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리모델링의 장단점이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장단점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집이 낡았는데 재건축으로는 답이 없고 리모델링 밖에 답이 없다. 이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단지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지어졌으면 이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개보수하고 해서 또는 어떻게 이제 해나갈 거냐.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해가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리모델링도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지금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대수가 늘어나는 수직 증축 또는 수평 증축 등의 세대수가 늘어나는 이런 리모델링 사업들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게 밀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리모델링을 어디까지 해준다 이런 거를
그 아파트 단지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큰 그림에서 놓고 보고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사실 막 지금 다른 얘기가 뒤섞여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기사의 일단 첫 번째 뼈대는 2016년에 수립한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5년이 지나서 벌써 손봐야 될 때가 됐다. 손볼 때 뭘 추가할 거냐? 야, 요새 임대 아파트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리모델링 용적률, 그러니까 리모델링에서 건립할 수 있는 세대수를 좀 늘려주면서 임대로 좀 뺏어가자, 한수하자, 이제 이런 내용을 넣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도드라지게 보이면서 이 부분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제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2016년에 서울에서 서울형 리모델링 5가지 타입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뭐 이제 세대를 분리하는 리모델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제시들을 했어요. 이 기본계획 하에서 가고 그 당시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계획들 세워가지고 뭐 이런 것도 조만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살짝 흐지부지 됐죠. 물론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뭐 옥수동 극동 아파트라든가 서울형 리모델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시범 단지들도 지정해서 가고 있는데 막상 또 이제 추진 주체들 간의 갈등, 뭐 모델, 그러니까 이게 확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진 않지만 가는 것들도 있고 하긴 한데 아무튼 그 계획을 한번 지금 다시 손 보면서 이제 추가할 거 추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용적률이라기보다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임대로 환수해서 임대아파트, 공공지원주택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들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두겠다, 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서울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 자료를 보면요, 대략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 정책, 도시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열린 공간, 공공건축 이런 개념들이 많이 도입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도 필지들을 되게 소규모 블록으로 잘라가지고 밑에 가로들은 연결을 해서 외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개발도 재개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금호동 3가 일대, 옛날 금호 21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다시 추진하는 구릉지역 재개발 같은 경우도 보면 블럭을 4개로 나눠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내놨거든요. 이 리모델링도 당시에 나왔을 때 그런 거였어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니들만 쓰지 말고 밖에 개방해라. 주차장도 일부 개방해라. 못도 일부 개방해라. 그런 식으로 가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가 성처럼 쌓여 있는 부분을 옆으로 열고 개방하고 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공공 리모델링,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 사유지가 겹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임대 아파트까지도 내놔라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수직 중축이든 수평 중축이든 간에 리모델링 아파트가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생각해 볼 점들이 되게 많은 게,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하고는 달리 세대수 증가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들이 많아요. 실제로 건물을 허는 건 아니죠. 이주하고 다시 들어갈 때 들어가는 금융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부분들을 조합원들이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늘어나는 세대수는 밖으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팔 수 있는데 이 파는 수익 자체가 세대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사업을 해서 뭐 100세대 일반 분양할 수 있다고 하면 100세대를 더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도 있으니까 그 정도 추가 부담금 줄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걸 갖다 용적률을 좀 더 줄 테니까 일부는 임대로 내놔라. 뭐 이제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얼마나 의미 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사업들은 이제 결국 이 시행 사업들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헐고 새로 지어진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대수를 더 많이 늘리게 되면 그만큼 쾌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하고 고려를 해서 이제 이거 하자, 이대로 하자 말자, 결국은 선택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뭐 추진 주체 간에 이 임대 아파트를 더 받는 걸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형태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조금 추후에 문제가 남지 않나 싶어요. 좀 뭐 여기서도 사업성에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일단 사업성이 안 좋으니까 사실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의 문제가 주차장은 안 늘잖아요. 주차장도 늘려요. 주차장도 늘어나나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졌다는 게 뭐냐면요. 지상 땅을 파요. 파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을 늘려. 진짜 기술 끝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차장을 못 늘릴 것 같지만 공간을 하나를 세운 다음에 땅을 덮어가지고 밑에 한 층을 더 만들고 이걸 해요. 엄청납니다. 근데 대단하네. 이제 겁은 나지. 저거 멀쩡할까? 네, 이미 그렇게 해서 사업이 마무리된 아파트도 있고 리모델링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왜 저 짓을 하나? 그냥 재건축하지.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재건축도 결국은 지금 지어져 있는 용적률이 높으면 재건축을 하고 나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지어진 용적률이 높으면 예를 들어 지금 400%로 아파트가 용적률이 지어져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 300%밖에 안 되잖아요. 3조 일반 주거 지역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면적이 줄어드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400%로 지금 지어진 아파트는 그러면 집을 다시 개비를 하려면 재건축으로는 답이 없지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면적을 늘린다든가 수직 중축을 해서 높인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선택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무조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업지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지금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 재건축으로는 불가하니까 땅바닥을 좀 더 긁어내서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곳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다. 주민들이 동의할까요? 이렇게 안 그래도 사업성이 안 좋은데. 그렇죠. 이 주민들은 사업성이,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냥 내 돈 내고 집들을 같이 다 수리한다. 어차피 집이 우리 15년 이상 낡았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보자. 이제 이런 방향 하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돈 낼 생각은 어느 정도들 하고 움직이시겠죠. 그리고 이게 2000년대 초반 정도 지어진 아파트들, 지금 예를 들어 재건축 얘기하기는 힘들고 되게 애매한 단지들 있잖아요. 이런 단지들이 대부분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됐어.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거야. 신축발 받아서 막 가격이 올랐다 하기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좀 후행하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씨, 옛날에는 우리 아파트 최고로 쳤는데 지금은 왜 그러면 이제 이런 단지들이 이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화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리모델링으로 달라질 거야 하면서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막 지금 난리가 나죠. 지금 실제로 소유자들이 그래서 리모델링 빨리 합시다. 이제 이러면서 리모델링 하면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가격에 대한 변화도 조금 있는 곳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성의 포인트는 아니고 결국은 이런 상승장에서 우리도 좀 집값을 올려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여지면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게 뭐 정상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에 있다. 그래서 항상 뭐 막판에 가면 리모델링 얘기 빠지지 않고 그래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뭐 재건축 얘기 나왔다. 이 중에 뭐 일부는 할 거고, 일부는 요번에 할 거고, 또 일부는 기다렸다 우리 재건축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운을 띄우고 가는 것들 있겠죠. 지금 선행하는 것들, 아까 뭐 시범 사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사업도 보면 지금 뭐 당산동의 옛날에 평화아파트라든가 몇몇 사업지들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리모델링을 끝낸 대단지 아파트는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수직 중축 개념도 별로 없고 한 층 정도 밑에 1층 아파트 까고 주차장 만들고 위에 한 층 정도 더 올리는 요 정도만 있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발전된 기술이 제대로 적용돼서 대단지 뭐 적어도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이런 리모델링들 사례들이 나오고, 그 사례가 벤치마킹이 되면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주민들도 야 이거 괜찮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재건축하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모델들이 조금 앞으로 한 3, 4년 뒤면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를 지켜서 계약했는데 정부하고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려도 된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이런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전세계약 갱신 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 때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7월 통과한 임대차 입법이 임대사업자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예는요. 2018년 12월에 보증금 5억의 세입자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주변 시세에 맞춰서 기존 5억에서 8억으로 3억 원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통보를 하니까 임대인은 그 통보의 기준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뒤 체결하는 첫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임차인은 새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인 2,500만 원만 올릴 수 있다라고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따라 조정에 갔더니 법원에서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조정 절차를 통해 A의 주장대로, 그러니까 임대인의 주장대로 보증금을 3억 원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말을 믿고 임대료 상한 5%를 지켜 재계약한 임대사업자는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처지가 됐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요, 이 내용이 판결이 아닌 조정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무리한 임대차 입법 강행에 따른 어떤 통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이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게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파이낸셜 뉴스였나 이게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이거 봐라, 이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엉터리 해설사를 보내가지고 이거 완전 많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기사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역시 이게 확실히 이게 법을 입법과 그 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사법부의 입장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내용이 알려진 이후에는 이제 신규 임대를 할 때는 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외에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 내용에 걸렸던 당사자분 그러니까 이 사건에 조정을 한 이 당사자 임대인 분께서 누구 한 유튜버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이거 지금 기사가 잘못 알려져서 조금 곤란하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사법부가 판결을 한 게 아니라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판결이 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가 정부 니들이 잘못 판단했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해설서에 나온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둘이 조정됐으니까 그냥 조정하고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이 문제는 아직 제대로 붙어본 게 아니다. 조정이 안 돼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정확하게 법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판결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지금 답이 안 나온 것이.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법에서 표현이 애매모호하니까 서로 이제 나는 이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와보면 그 내용대로 이제 따지겠죠. 근데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다들 올리고 싶잖아. 왜? 첫 계약을 첫 임대차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시세에 맞춰서 안 그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차피 이제 앞으로 계속 묶일 거니까 한 번 딱 튀기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거 올렸는데 실제로 이제 판결이 올리면 안 된다라고 판결이 되면 이제 그 판결에 따라서 사실 임대사업자를 하는 이유가 혜택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긋나게 되면 혜택 받은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혜택을 포기할 수 없으니
수그리고 5% 이내에서 첫 계약하는 형태들로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페널티가 너무 크고 무서울 수 있으니 한번 자중해라. 뭐 아니 그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나 드럽고 치사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 소송지면 나는 차라리 그럼 사업자 없애버리고 과태료 내고 그냥 제대로 새로 할래 뭐 이런 임대인이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내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까? 상당수의 분들은 받아들이면서 가지 않을까? 뭐 사람마다 다르죠. 판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누가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워낙 메리트가 없잖아 이제. 그렇죠. 별로. 없죠 이제. 네. 자. 아무튼, 뭐,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첫 계약이, 임대사업자로서 계약하는 계약이 첫 계약이니까 맞추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실 거고. 그렇죠. 최대한 올리고 싶지.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도 어차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5% 증액의 제한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5% 상한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 작년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국토부 해석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법률적으로 보면.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일단 법관의 판사분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겠죠. 판사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판사님 판단해 주세요.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관련된 부분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혜택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들이 전부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거 고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증액을 하시든 아니면 5% 증액 안에 범위 안에서 하시든 그거는 선택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변창흠표 용적률 완화 시작했는데요. 주거의질 떨어진다고 시장 반응은 매우 냉담한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역세권 용적률 규제를 700%까지 완화하겠다. 교통, 환경, 교육요건 등 인프라 없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임대주택 기부 체납, 사업 추진 한계 등이 예상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대책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역세권 고밀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개발은 주거의질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서 단순한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장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 날 국무회의에서 현행 기준 지구단위 계획에서 최대 400에서 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역세권의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서 최대 700%까지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의결을 했는데요. 또 준주거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공급대책 중에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성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층고 기준을 높인 고밀도 개발이 단지 내 주차와 인근 교통환경, 교육요건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주택의 최소 절반 이상의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와 함께 난개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변창흠표 용적률 완화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난개발에 대한 관점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역세권, 이게 지금 크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고 그 안에다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방향은 변창흠표라고 붙어 있지만 사실 오세훈 시장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12년 정도 됐어요. 2009년도 정도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 당시 장기 전세주택,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들 이런 사업들을 시범 사업부터 추진을 계속 해왔었고 그 이후에는 재정비 촉진 지구 또는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하철역에서 1차 역세권이라고 해서 250m, 그 다음에 2차 역세권이라고 해서 500m 이내에 있는 경우는 용적률을 더 주되, 고밀로 더 주되, 남는 용적률을 더 주는 용적률은 반반 나눠서 반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반은 토지는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서울시 SH공사 등이 이제 돈을 주고 사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적어도 2009년부터. 근데 그 사업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발전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번에는 그 역세권의 개념 자체가 이게 이제까지는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같은 조금 더 용도를 높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에만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 국토계획법의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이 기준을 2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 지역도 최대 700%까지. 원래는 400에서 한 500까지밖에 못 높이는 곳인데 그걸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시행령을 개정을 한 거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약 한 300여 개 정도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0여 개 역이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래요. 근데 그 지역들, 그러니까 100여 개 나머지 역들까지도 용적률 700%의 굉장히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일단 기틀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 시행자들이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서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하는 방식은 재개발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재건축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지주들이 그 자기 땅에 있는 건물 헐고 그냥 용적 700%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 선택하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밑바탕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지주들이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완전 땡큐죠. 그러니까 지주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원래 내가 예를 들어서 용적률 300%까지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거 된 거예요. 용적률 700도 될 수 있대.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 범위에 따라 일부 기부 체납하고 공공으로 일부 빼줘야 된다는 거 있지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700% 받아서 하는 게 일부 떼주더라도 나한테 분양 수입이 더 많이 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땅을 팔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이 지어진 아파트에 다시 들어올 생각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땅을 통해서 개발을 최대한 많이 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면 땡큐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주 방식의 사업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선호하겠죠. 개발 이익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조합 방식의 사업은 뭐냐면,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여러 사람들이 땅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는 집에 내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집이 빽빽하니 임대 아파트들 많이 껴있는 단지의 일부가 내 집이라고 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을 좀 덜 내면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는데, 그 추가 부담금을 덜 내는 것보다 그냥 나는 추가 부담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오랫동안 살 집이 좀 더 쾌적하고 이런 걸 더 희망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합 방식으로 가는 곳에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싸우겠죠.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 하에 따라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고밀 개발 할 거냐 아니면 고밀 개발 안 할 거냐 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눠서 뭐 총회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받으면 안 받는 거고 받으면 받은 거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용적률 완화를 하겠다는 거는 니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종의 밑바탕만 깔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좀 시장 참여자들에 따라서 나뉠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역세권 용적률 더 주는 거 이거 할 때 재개발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는 받은 사업장이 있고요. 또 받지 않은 사업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질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용적률 완화는 완화인데, 이게 시행령이 바뀌었고 실제로 어떤 주택을 공급할 거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 인허가를 올릴 때
아마 따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역세권 개발들을 보면 다 소형주택들을 늘리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원룸들이나 이런 투룸들, 이런 것들, 청년주택 이런 거 짓는 게 많았어요. 근데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기준으로 그런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라 라고 주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실제 주택 공급에 큰 의미가 있을 거냐. 지금 시장에서 이 용적률 완화라든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소형주택들, 원룸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분양받을 수 있는 유지의 내 집을 좀 내 집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대감이 되게 큰데 언론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열심히 용적률 700%까지 높여서 원룸 오피스텔 지으세요. 이 소리면 일단은 이 도심지야 무슨 역 주변에 건물이 막 올라가는데 저게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아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 열보고 보니까 다 원룸 오피스텔이야. 그럼 나랑은 상관없는 집이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시장의 기대가 좀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 로드맵 뭐 이런 차원에서 배려계층 청년들, 신혼부부들 잠깐 들어가 살 임대주택 측면에서는 그런 공급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도심지 내에 분양받을 수 있는 신규 주택 공급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분양 물량도 일부, 원룸도 일부 이렇게 껴서 같이 할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이 기사 보고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추진을 했었죠. 그랬더니 막 뭐 이렇게 이쑤시개들 엄청나게 지었어. 그 당시에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들을 타겟으로 해서 땅을 엄청나게 많이 찾으러 다녔고 실제 좀 외진데에 있는 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셨던 분들이 굉장한 기회를 만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처음에는 뭐, 이를 뭐 닭장 같은 집이다, 뭐 한다,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엄청나게 뭐, 사업하시는 분에게 큰 이익도 돌아갔고 또 한편으로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인 가구 수의 증가에 따라 뭐 어쩌고 얘기를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얘기들은 부어왔지만 어찌됐든 깨끗한 집이 그렇게 좋은 입지에 그리고 지어지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변창표 용적률 완화도 역시 또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개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할 건데 사실 딱 결론은 났어요. 아 그래요? 무슨 결론이 났냐면 역 주변의 집가는 일단 무조건 엄청 오를 거예요. 네. 그렇잖아. 사업 유인이 일단 좋아지잖아.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물건들은 다 사라지고 특히 2종 3종까지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야. 일단 집가가 올라가는데 불을 지핀 그런 내용이다. 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집주인, 중개업소가 짜고 집값 올리는 매물 밑장 빼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네. 자, 단속 피해서 담합한 치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이래요. 인터넷에서 본 매물 시세보다 1억 가까이 싼 매물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9억 원대로 소개되어 있었는데 한 중개업소에서 8억 원대 초반 매물도 있으니까 서두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 중개업자들이 매도 의사가 없는 집주인과 짜고 9억 원짜리 아파트들을 매물로 올려서 시세를 일부러 높여놨답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은 오히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실제 매물이 싸 보이도록 해서 매수인을 현혹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불법이죠. 네. 자, 또 집주인과 특정 중개업소가 짜고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매물 밑장 빼기도 공공연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매물 밑장 빼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매물 밑장 빼기가 결국은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물 광고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시세보다 높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마치 보여주면 뭐 중개업소가 마치 뭐 굉장히 잘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
이에요. 또 반면에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2억 원에 내놓으려고 했다가 빈정을 상했다고 해요. 동네 중개업소가 비싸서 안 팔린다고 그냥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팔려도 좋으니까 일단 광고에 올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로 15분 거리인 다른 지역의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두리 영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파트 그 집값 담합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실거래가 정보를 붙여가지고 아예 공유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은근하게 그거보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담합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안내문 게시가 확산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매물 밑장 패기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시세보다 높게 매물 광고하는 거고, 또 가두리 영업이란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버리니까 진짜 거래가 안 돼서 돌려보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인 것 같아요. 임대리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 동조하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싸게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열받는 거고,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중개 의뢰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사실 담합이라든지 또는 허위 매물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어떤 페널티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중개업소 분들을 이런 소유자들이 이렇게 막 되게 싫어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가두리 영업한다고 막 되게 불신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문제가 사실 부동산 사진 카페에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엄청. 그래서 가두리 영업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막 맨날 글 올라오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이런 거죠. 우리 동네 부동산들은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평가 안 해준다. 싼 거 지들 싸게 물건 팔려고, 우리 원하는 제대로 정상적인 가격도 받아주지 않고, 호가 반영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 부동산들이 다 없어져야 우리의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막 이 화가 나가지고 이 글 쓰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거에 호응해서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중개업소도 있어요. 이제 가두리 영업을 없애고 뭐 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막 커뮤니티에서 그런 니즈들, 그런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제대로 제값받게 해준다 막 이러면서 물건 확보하고 이제 그런 중개업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느 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애매한 문제죠. 그리고 반대편에 앞에 먼저 얘기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잖아. 호가를 일부러 높여놓은 매물과 나갈 수 있는 정상 매물 두 개를 비교를 시켜가지고 인물권이 싸니까 나가게끔 만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호가를 높인 매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난 그 금액이면 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그걸 갖다가 그런 매도 의뢰를 반영해 주는 것도 또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의 규정 또는 이게 도의적으로 옳다 그러지 않다, 이런 판단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열받는 게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매물, 그러니까 팔 의사가 없는 매물을 이렇게 비싸게 올렸다, 내지는 뭐 존재하지 않는 매물, 팔 의사가 없는 매물을 싸게 이렇게 광고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개사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명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위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진위를 파악하기가 힘든 게, 예를 들어 사례에서도 8억짜리 매물이 있고 9억짜리 매물이 있다. 매물표는 9억에 보이잖아요. 이게 나는 9억에 팔아야지 매도 의사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내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시대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9억에 나는 팔고 다른 데 전세로 가야지, 9억에 나는 팔고 다른 데 돈을 보태서 매매로 사러 가야지라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막상 움직이려고 보면 대출이 안 나온다든가 무슨 사유에 따라서
거래를 하지 못한 그 금액에 팔지 못하게끔 바뀌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9억 정도면 나는 팔고 12억짜리 인근 걸 사서 가야지라고 했는데 내 거 9억에 팔아서 집도 보여주고 다 했어. 막상 9억에 사자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12억에 살 거 저거 살 수 있는지 확인해서 가야 되잖아. 근데 12억짜리 집이 효과가 14억으로 튀어 올랐대. 그럼 내 거 못 팔고 보잖아요. 이런 식의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9억에 산다고 집도 보여주고 다 어느 정도 확인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건 허위 매물이네? 그게 아니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딱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죠. 그러니까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했던 이 많은 것들이 서로 다 모든 자리에서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해서 얘기 듣잖아요. 만약에 내가 살려고 했는 매수자였다고 하면 9억에 집 보고 왔는데 안 판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통해서 이런 사정으로 안 판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얘기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새끼들이 장난치고 없는 물건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부적인 내용은 다 그걸 명쾌하게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가두리 영업이든 아니면 이렇게 매물 밑장 빼기든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만 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이 매물을 인터넷에 직접 광고할 수 있는 길이 막혔죠,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한쪽에 폐해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예전에는 다 직접 등록할 수 있었어요. 뭐 네이버에도 직접 등록할 수 있었고 직방에도 직접 등록할 수 있었는데 다 폐지됐죠. 다 폐지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매물 내놨다가 다 허위 매물이야. 다 거래 안 되거든. 그 부분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떤 불신, 신뢰에 대한 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신뢰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이 생기면 영업적인 이익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이건 뭐 영업적 이익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 없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꼬여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잘못이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기자님도 참 머리 좋다. 매물 밑장 빼기, 저도 이 업에 있으면 처음 들어봤고, 가두리 영업은 좀 들어보긴 했는데, 가두리 영업은 많이 얘기 나오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저는 이게 상생장에서 좀 소외된 아직 덜 오른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의 어떤 한 응어리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값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개업소들이 일부러 골탕 먹이고 있다. 뭐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셔가지고 중개보수 2배 더 주겠다, 3배 더 주겠다, 뭐 해주겠다, 계속 제발 팔아만 달라.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기억 속에 다 추억으로 잊혀졌어.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 속에 드러나는 한 부분, 이게 가두리 영업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뭐 비단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죠. 10몇 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이게 카톡방이라든가 지역 모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 나오지만 10여 년 전에는 부녀회가 이제 그 대상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표시광고, 부동산 중개 매물 표시광고 위반 막 이런 게 그 당시에 규제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밖에다가 매물표 붙이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기준들이 맞아.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부녀회가 우리 아파트 매물은 중개업소에 얼마 이상으로 올려놓으세요 시키고, 그거 안 하면 이 동네에서 중개업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대상이었다고 하면 요새는 조금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어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5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인허가가 75,000채에서 25,000채로 정부는 공급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정부 3년간 반토막 이하로 뚝 떨어진 주택 공급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현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75,000채에 이르렀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25,000채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렸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관련된 설명자를 내면서 아파트가 최근 4년간 전국의 연평균 41만 1,000채가 공급돼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2017년, 2020년 뭐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얘기가 했습니다. 자, 현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는 추세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내용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2017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74,984채였는데요. 이 이유는요,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하긴 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겪었던 시장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 업체들이 대규모 인허가 신청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7만 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18년에는 32,848채로 반토막이 났고요. 2019년에는 36,220채 소폭 늘었다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24,867채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인허가 물량이 금융위기 직기운 2009년 인허가 물량 수준에 그친 상황이다 라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연평균 공급 물량은 많다라는 얘기인 거고 실제 시장의 분석은 시장 상황 2017년에 특별한 공급이라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다라는 거 가지고 주택 공급 관련돼서 지금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많이 줄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작년은 특히나 뭐 하기가 힘들었죠. 작년은 뭐 코로나 때문에 총회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막 빨리 갈 수 있을 만한 게 없었고 이제 이 인허가 물량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지 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물량인데 재건축 물량들은 늘어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등의 규제 때문에 또는 서울시가 안 해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남아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신규 사업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이게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재개발 사업을 다시 이렇게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의 공백은 있지만 그 공백 이후에는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재건축은 어떤 식으로 다시 접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건축도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 재건축으로 유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 같지만 또 민간에서 집 가지고 계신 아파트 소유자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새 정부, 이제 새 정부도 아니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방침은 이 소규모 정비 사업, 그러니까 이런 대단히 철거 정비 사업 중심으로 주택 공급하겠다는 방향이 아니었고, 아니었죠. 애초에 처음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들, 그래서 뭐 빌라 해제 지역들 이런 곳에서 부수고 짓는 소규모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런 물량들 포함해서 우리는 문제 없다 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역세권 개발 아까 우리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청년주택들 이런 역세권에 고밀로 지어서 공급하는 소형주택들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 통계에 집어넣어서 문제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당분간 몇 년간은 조금 부족한 게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올해 입주 물량, 내년 입주 물량 부족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시점부터는 또 한동안 또 이제 지금 못 가고 있던 물량들 나오면서 약간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연구해 보질 않아서 그냥 카더라 정도 감이다 뭐 이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은 충분하다. 지금도 금액은 정부에서는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민간에서는 말도 안 된다, 부족하다. 결국은 시장의 이야기와 정부의 얘기가 배치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정부는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부족한 거 알면 왜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 부족하지 않습니다가 시작이었고 계속 부족하지 않습니다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밖에서 하는 얘기, 안 부족한데 지금 왜 이 사단이 났냐? 그렇지. 예. 안 부족한데 왜 자꾸 사실 주택 공급 해법이라고 그렇거든요. 얘기하냐. 얼마 전에 1월 달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 공급 정책 이것들을 한 18페이지인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보면 훌륭해. 막 숫자도 되게, 뭐 이제까지 해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작년에도 잘했고 올해도 잘할 건데 그럼 주택 문제 없겠네? 딱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문제가 나오면 뭐야? 야, 공급을 잘했는데도 문제가 되면 누가 문제냐? 투기꾼이 문제네? 네.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는 하나, 자꾸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부가 하는 말을 외면하는 거죠. 제가 별별수다 작년 연말 올해 초에 하면서 한국감정원의 어떤 예측, 올해는 집값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며 전세가 완전 틀렸다고, 말도 안 되게 다 틀렸다, 뭐하러 이런 거 발표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맞아, 좀 맞아. 비판을 그렇지. 했는데 올해부터 안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이 나와주면 야, 여기서 하는 말은 들을만하다 하겠는데 이건 뭐 늑대가 나타났다도 아니고 네? 항상 그냥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 자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국토부가 얘기하는 공급에 대한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구나.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얘기가 더 신뢰감이 있네라고 하면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데이터들을 해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공급 얘기 나오면서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도시 추가 지정 또 한 번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안 할까요? 지금 아직 부동산 그렇게 가격 불안한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네, 들끓지 않잖아요. 자, 6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이 조용할까? 2021년 1월달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울 아파트 패닉 바잉이 12월에 절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상투 잡았나?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계 막바지 12월 거래량은 6,400여 건으로 11월 기록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호가 부담에 대해 새해 들어 매수세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거래가 하락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12월에도 6,000건을 넘어서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각종 규제로 투자 수요는 줄었지만 전세난과 집값 상승에 따른 초조해진 무주택자들이 매수 전환에 뛰어들면서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증가하던 매수세는 호가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새해 들어서는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어서 실수요자들이 막판 집값 상투 잡은 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73조 7,849억 원으로 11월보다 3조 3,611억 원 늘었대요. 너무 숫자가 커서 감은 잘 안 옵니다. 어쨌든 엄청 늘었답니다. 앞서 8월에서 11월엔 매월 4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신용대출 잔액도 12월 기준으로 133조 정도가 된대요. 1년보다 23조 7천억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매수자들이 왜 1월 달에 들어서 거래를 안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여러분이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은 이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거래가 신고가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12월 달 거래된 자료가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8일 기준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자, 매도 우회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거듭 올리면서 집값 부담이 커지자 새해 들어서는 매수세가 다시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달 현재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거실거래가 신고건은 367건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보면 약 20건 정도인데요. 하루에 20건. 오우, 엄청나게 작습니다. 자,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고려하더라도 지난달보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17일간 실거래 거래 신고건이 약 600건 정도였어요. 작년 12월엔 600건인데, 같은 기간 동안. 올해는 20건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상투 잡은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는 거래가 줄더라도 신고가 거래도 여전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새해 초반 거래만으로 추세 변화를 예단하기 이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래량만 가지고 진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요, 매물이 없습니다. 손님도 없고요. 지금 완전히 뭐 동면 상태에 접어든 날씨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간간히 거래가 되긴 하는데 기존에 거래했던 가격보다 상상을 초월한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거래가 워낙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매도가 마치 뭐 가격이 빠져서 거래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자, 그렇다면 2021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새해 초반 거래만으로 추세 변화를 예단하기엔 이르다 쪽이고요. 네,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1월달, 2월 초반까지는 비수기였고,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에 본격적으로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난 2, 3년간의 흐름을 복기해서 보면 항상 그랬죠.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가 결정이 되고, 그 이전에 정리하려던 물량들이 좀 시세보다, 이제까지 거래됐던 가격들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면서, 이제 항상 그래서 2, 3월, 3, 4월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이 유난했고, 6월 달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6월 이후부터는 다시 효과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반복됐잖아요. 올해도 그러한 현상들이 다시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올해는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강화가 더 심하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임, 다주택자들 중에서 엑시트하려는 물량들의 움직임들은 상반기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 고려해야 되는 게 올해의 변수 중에 하나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있지만 종부세 중과되는 게 되게 크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종부세가 되게 고통스러운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은 주로 이제 강남권의 고가주택들 또는 강남이 아니더라도 마용성 등으로 대표되는 그 다음 급지들의 고가주택들, 이제 이런 쪽들을 다주택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거 회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별 수다 때도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금도 취득세율 12%를 내고 증여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회피하는 분들은 올해도 여전히 있을 거고, 증여냐 양도세 70% 내고 60% 내고 매매냐 고려하는 분들이 이제 판단해서 그게 뭐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되게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종부세가 너무 버거워서 회피하려는 분들은 진짜 개수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강남권역이나 이런 핵심 지역의 다주택이신 분들이고, 그럼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버틸만 하거든요. 세율을 높여도 주택 가액 자체가 별로 안 높아서 살만한, 그냥 버틸만한 그런 급지들의 주택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중하급지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가 아직까지 이런 상급지의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 덜 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이제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이 많이, 또 특히 지난해 이제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전세 가격, 신규로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전세 매물들이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들이 특히 중하급지에서 많이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밀려서 차라리 그럼 주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상급지 같은 경우는 급매물 나오고 가격 시세보다 싸게 물건들 튀어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좀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이렇게 뭐 급매물이 튀어나오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꾸역꾸역 거래되면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돼서 나타날 것 같고,
뭐 근데 이거는 가능성의 측면을 생각하는 거고요. 뭐 실제 뚜껑 열어보면 어떨지 모르죠.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아까 부동산 서디 카페 트래픽이 꺾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꺾였지만 일간 트래픽이 380만 정도 나와요. 380, 90만. 주 초에는 한 420만 나오고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예, 이제까지 카페가 성장해 오면서 온 평균 트래픽으로 따졌을 때 작년 초, 그러니까 2019년 1월달, 2월달 이런 때는 트래픽 얼마였냐면 일간 트래픽이 200만 뷰가 안 됐어요. 190만, 180만, 200만 정도였단 말이에요. 지금 380만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얼마 전보다 줄었다 뿐이지 적지 않은 트래픽. 그러니까 매수세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은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건 주로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얘기지만 올해는 공공재개발을 화두로 국토부가 꺼냈고 공공재개발 화두가 꺼내고 있는 타겟팅하고 있는 지역들은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낡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에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잖아요. 이들 지역의 투기 수요를 포함해서 실수요 다 포함해서 아무튼 움직임도 많을 거고 이런 지역의 어떤 시장 에너지들이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마치 2007년 8년도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막 4차 뉴타운 후보지며 재건축 단독주택 후보지며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이런 개발지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커질 거거든요. 그런 시장 에너지들도 이게 3월 달에 공공재개발 이제 후보지 추가 발표하고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 있을 거고 보궐선거 있을 거고 보궐선거 공약에 맞춰서 또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건드릴 거냐 시끌시끌할 거고 그러면 그 시장 선거된 당선자는 또 자기가 공약 내세운 거에 따라서 또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 하반기.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이 지면을 장식할 거고 투자자들, 수요자들을 자극할 거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이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서 시끌시끌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게 말이에요. 올해 변수들이 워낙에 많아서 뭐 시장 자체가 어떻게 향방이 결정될지 어떠한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칠지 같이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신문 기사에서 6월 1일자 관련해서 종부세 양도세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매수자들도 부담, 매도자들도 부담, 양쪽이 지금 다 부담이에요. 그래서 실제 핵심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굉장한 심적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꽉 막혀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핫 이슈처럼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2021년도에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일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1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더불어서 하게 되니까 아무튼 저희 별별수다와 함께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함께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날씨가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구정 때까지는 집합금지를 계속한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무탈하게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생방송 하셨다고? 네, 좋으셨습니까? 그날 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부동산 TV에서 구만수 박사님이랑 후랭이님 같이 그날 구 박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제가 재작년에 부산 내려갔을 때 잘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오셔서 이제 한번 제가 그러면 술 사겠습니다 해서 오랜만에 뵀던 거였는데 엄청 술을 딱 9시 넘으니까 술집에서 안 된대요. 그래서 9시에 딱 나와. 난 몰랐어. 그거 풀린 줄 알았거든요. 그게 벌금이 업소에 300이고 300. 머리 수당 그 술 먹은 사람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이래요. 그래서 9시 딱 돼서 나왔거든요. 8시 30분인가 들어가서 30분 동안 술 막
비우고 나와서 그대로 가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사무실 들어와서 한 잔 맥주 한 잔 더 먹자 그랬는데 네. 이제 사무실에서 켜놓고 방송했던 거죠. 그런 밤에 술 먹고 하는 방송들을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보셔. 막 어제 500명도 넘게 보셨어요. 네. 오, 어마어마하네요. 네. 오. 술 먹고 하는 얘기가 재밌지. 중심담? 뭐 이런 거? 뭐 아무튼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뭐 네. 딱딱하게 막 이런 격을 차리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속에 있는 얘기도 있을 수, 격 없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볼 수도 있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의미 있는 내용들 이렇게 하나씩 하고 계시니까, 네, 우리 부동산 TV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